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긴 시간을 들여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2,000명은 최소한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방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담화로 대통령이 협상의 여지를 열었다고 자평했지만 그 여지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총선을 9일 앞두고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12구 이태원 참사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인데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정부 갈등으로 빚어진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 규모에 대해 당위성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미래 의료 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 또 지역 간 의료진 차이, 다른 국가 의사 수 등을 조목조목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명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고 점진적 증원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30여 차례 넘게 증원 방안을 협의했지만 그동안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방안을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부에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담화로 의료계와 협상 여지를 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오늘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처나 건설 현장 폭력, 이른바 건폭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요 성과로 일일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전격적인 담화에 정치권은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여당에선 긍정과 부정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렸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라며 아쉬워하면서도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입장입니다. 야당들은 불통을 드러낸 담화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 대화할 거란 뜻을 밝힌 거라며 여당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개혁 문제에 있어서 정부도 2,000명의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할 거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내에선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구체적인 해법이 없어 안타깝다. 2,000명의 얼매이면 대화의 빗장이 안 열린다는 수도권 중진 의원의 비판에 이어 대통령의 결자 해지를 기대했지만 소기의 경일기라며 대통령이 당원직을 내려놓으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의안을 향한 대통령의 메시지다. 의사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는 긍정평가도 나왔습니다. 나아가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선 근본 없이 당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한다. 유사보수는 간사한 입을 다물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2,000명이란 숫자에 머물러 있다며 불통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화자찬만 있고 소통은 없었던 대통령의 50분 담화에 유감을 표합니다. 소통 없는 일방적 담화 발표는 사실상 대국민 훈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만우절 거짓말 같은 담화, 해결책도 없는 선거 전략이라며 대통령의 근본적 입장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의사들 대부분은 싸늘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담화였다.
현 정부는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지윤수 기자입니다. 의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의사협회는 대통령 담화 내용이 평소 복지부 차관의 발표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2,000명 증원 조건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며 대화에 나설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의사협회의 이면택 차기 회장 역시 논평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해 대통령 담화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제 입장은 입장 없다가 공식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소식에 대화 가능성을 기대하던 의대 교수들도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정 정말 대화를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그거 말고 나머지만 갖고 얘기하자는데 그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니만 못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으로 의사들의 수입이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의사들은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의사들이 수입 때문에 증원에 반대한다며 의료계를 폄훼했다는 겁니다.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현재의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료 현장에 남은 의대 교수들이 이번 주부터 외래 진료를 줄이는 등 근무 시간을 축소했고 일부 개원이들은 자발적으로 주 40시간으로 진료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네, 총선 9일 전에 이루어진 오늘 대통령 담화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취재하는 박소희 기자 그리고 대통령실 취재하는 강현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강 기자. 담화가 지금 50분 넘게 꽤 길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정확히 이것이다. 뭐였을까요? 2,000명이 사실 오늘 담화의 핵심 주제였죠. 그런데 그 점이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긴 연설을 보면 핵심이 2,000명 증원의 당위성에 좀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미 대학의 정원 배분이 끝났고 또 대통령이 직접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의료계 반발해서 보듯 협의의 여지, 틈 같은 거는 전혀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000명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협의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오늘 담화 자체 메시지를 보면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2,000명은 대화 의제가 아님을 좀 분명한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참모들은 좀 다른 해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이 50분이나 긴 연설을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호성을 더 키웠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갈등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정치적 해결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원칙을 강조했는데 의료 공백 장기화 책임과 또 사태 해결의 열쇠는 의료계에 있다. 이런 점을 좀 부각시키려 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정치권이나 정부의 탓이 아니라 의료계 탓이다. 이렇게 좀 얘기한 것 같고요. 자, 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만 의료계는 오늘 담화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병원 상황이 당장 나아질 기미는 없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의료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실망입니다. 51분 담화 내용이 그동안 했던 중대본 브리핑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건데요. 네.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강경한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료계 입장은 아까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협상의 여지가 열렸다라는 평가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군요.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를 보시면 굴복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굴복. 2000년 의학분업 당시 의사단체 요구를 받아들여서 의대 정원을 줄인 적이 있는데 이를 굴복이라고 표현했고요. 윤 대통령 스스로도 의사단체에 굴복할 수 없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네. 굴복의 사전적 의미는 힘이 모자라서 복종한다인데요. 네.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서는 걸 의사들의 힘에 밀린 일종의 굴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사회적 갈등이 클 경우 조율과 타협도 정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복잡한 의료 사안을 힘의 대결이나 승패의 구도로만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보면 협상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는 앞으로도 계속 강대강 계속 갈 것 같고 병원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텐데 결국
환자들이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단체들은 내심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방침에서 달라진 게 없어서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대형 병원에 남아있던 교수들도 진료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있죠. 체력적인 한계가 왔다고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개원이들마저 진료를 크게 줄이면 동네 병원 가는 일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의료 대란을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네, 경찰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주도했다며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압수수색한 게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코드 맞추기 차원에서 성급하게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경찰은 원칙대로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협회 압수수색은 전격적이었습니다. 업무방해 관련돼서 따로 자료 나온 거 없었을까요? 정부가 전공의들더러 복귀하라고 정한 시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혐의는 의료법 위반과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였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배후에 의사단체가 있다는 건데 전현직 간부 소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의협은 반발했습니다. 선배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딸을 쌀 애들도 아니고. 압수수색부터 한 달이 지나고 간부 소환 조사도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의협 비대위원 신모 씨를 추가 입건한 게 전부입니다. 전문가들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그 의협 지도부와 전공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약간 추정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연결고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서는 공범으로는 처벌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경찰 논리대로라면 행동에 나선 정범은 전공의인데 교사 방조범인 의협부터 수사하면서 선우가 엉켰다는 겁니다. 또 의료계 압박에 나선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권의 뜻에 반하면은 누구든 수사망에 오를 수 있고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과 관계없이 수사는 기록이 다 남아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어도 수사가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21대) 총선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부산 경남의 낙동강 벨트로 달려갔는데요. 저를 이대로 사라지게 두실 거냐면서 자신이 일하게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초접전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연일 수도권에 공을 들여온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들어 처음으로 부산 경남의 낙동강 벨트를 찾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한동훈이 일할 기회가 생긴다며 부동층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저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기회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저를 일하게 해주십시오. 한 위원장은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될 거라며 세율이 낮아지는 부가세 간이 과세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감소가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신설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 장기 분납 추진을 약속하는 한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 지역의 오랜 개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제 사심이 담겼지만 사직 야구장 다시 재건축할 겁니다. 저는 거기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부산 롯데 야구를 보겠습니다. 폭력배들 전쟁에도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한데 이재명, 조국 대표의 정치에는 도대체 어떤 명분이 있는 거냐며 2조 심판 당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반성과 읍소를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 대표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쓰레기 같은 형수 욕설을 한 다음에 그게 드러난 다음에
국민한테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악어의 눈물입니다. 한 위원장은 내일 대전, 세종, 충남, 충북까지 중원 4개 시도를 훑으며 금강벨트 공략에 나섭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의 대표적인 승부처인 인천을 찾아서 유세에 나섰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일제히 정권 심판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겸손한 자세로 가겠다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이어서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째 인천을 공략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동미추홀 을 지역구를 찾았습니다.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나중에 가해자들에게 돌려받겠다는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1, 2조 원 이 정도 들 겁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1,000조 원씩 들여서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아니면 불법 관건선거운동에 쓸 돈은 있어도 그 돈은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돼 온 보령 서천 지역에 대한 원격 지원 유세에선 충남이 전체적으로 박빙 판세라며 정권 심판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정권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절대군주가 돼 가고 있는 중이고요. 대통령.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경쟁자인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TV 토론을 사전 녹화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주지인 경남 양산갑과 자신이 배지를 달았던 부산 사상구의 민주당 후보들과 깜짝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오는 5일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사전투표로 민생경제 회복하자. 제3지대 정당들도 정권 심판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한편 대안 세력임을 강조하며 지지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의회에서 민주당을 이끌고 견제하고 비판도 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만들자. 갈등과 복수의 정치를 넘어 서민 경제 하나만큼은 밥상 물가 하나만큼은 저희 새로운 미래가 반드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검찰개혁이니 김건희 방탄이니 이재명 방탄이니 조국 방탄이니 하면서 비례 후보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의 고액 수임료 논란 속에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겸손하게 지지를 호소하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보다 많이 높다라는 점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당사자인 이종근 변호사도 그 점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고요.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아주 노력을 많이 했고 그 피해 구제에 관련해서 평균 수임료를 봤더니 1인당 10만 원 받았더라고요. 박은정 후보가 검사 시절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직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극비인 병명이 보도된 것도 불법이지만 병명 역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대학생 딸이 받은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구입 당시 빚을 갚았다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현장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양 후보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겠다면서 거듭 사과했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딸이 지난 2021년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대출 심사와 승인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양 후보는 앞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개로 알게 된 새마을금고 측이 관행이라며 사업자 대출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는데 수성 새마을금고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권유했다 뭐요? 아이들 그건 아니야. 우리가 그런 영업 안 합니다. 양 후보의 딸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통신 판매업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5억 원가량의 물품 구입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양 후보는 스스로 대부업체 돈을 갚는 데 6억 3천만 원, 또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5억 원가량을 썼다고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가짜 영수증을 냈거나 거짓 해명을 한 거란 의혹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를 대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찾아 신속한 조사를 압박했습니다. 누가 봐도 강남 아파트에 대한 물류기 비전,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 대출이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부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양 후보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다 생각합니다. 수습.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거는 누구도 보고 못한다. 양 후보는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과 관련한 논란으로 걱정을 끼친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양 후보에 대한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지역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총선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사실을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송년회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의 지역 국회의원의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부산 강서구의 행사장. 한 남성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릅니다. 한참 흥에 취해 노래를 부르다 가사를 개사해 지역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더니 한 국회의원 이름을 노래 가사에 넣어 부릅니다. 노래를 부른 남성은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김도부 의원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열린 토마토 축제 현장에서도 주민 수백 명 앞에서 김도부 의원을 소개했습니다. 총선 후보 등록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대저 토마토를 가지고 이래 난리를 칠까요? 저는 이 지역의 고향이시고 또 농민의 아들이신 김도우 국회의원님께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구청장 같은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에 대해 총선 후보자 등록을 마친 현직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며 주의 조치했습니다. 또 김 구청장이 노래 가사를 개사해 김 의원의 이름을 부른 데 대해선 당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어도 입 후보 예정자로 볼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갑준 사구청장에 이어 김영찬 강서구청장까지 구청장들의 잇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자 공무원 노조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공정선거 그리고 선거 중립 강조하셨고 우리 직원들은 불철주야 선거사무에 투입되면서 누구보다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지역 시민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갑준 사구청장, 김영찬 강서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찬 강서구청장은 송년회 당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노래를 불렀지만 선거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고 김도우 강서구 국회의원 후보 측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지난주 쌀쌀했던 날씨 때문에 꽃이 아직 피지 않아서 봄꽃 축제 찾았던 분들 많이 아쉬우셨을 텐데요. 오늘 개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수백만 송이의 화사한 봄꽃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유 기자, 뒤쪽으로 보니까 벚꽃이 정말 예쁘게 활짝 피었네요. 네,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벚꽃이 지난해보다 3일 정도 늦게 피었지만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은 오늘 개장식에 맞춰 꽃이 활짝 피면서 꽃의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야간 개장 중인데요. 만개한 꽃길로 보이는 화려한 조명의 다리는 올해 건설된 스페이스 브릿지입니다. 우주선이 내려앉은 모습인데 정원과 우주의 만남을 상징하는 올해 주제를 연출한 겁니다. 스페이스 브릿지 앞에는 우주선 착륙이 가능한 꿈의 공간을 나타내는 길이 175m의 활주로 공원도 만들어졌습니다. 네, 스페이스 브릿지가 새로 생기면서 안에도 볼 것도 많고 우주선 탄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형형색색 튤립과 함께 풍성한 봄꽃 150만 송이가 순천만 국가정원을 수놓았는데요. 활짝 핀 벚꽃이 정원의 꽃과 어우러져 봄의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에 수양벚나무, 버드나무 등 모두 99만 그루의 나무들도 활짝 기지개를 핀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순천에 왔는데 좋은 시기에 온 것 같아요. 꽃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예뻤어요. 그 사진 찍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국가정원에서 순천 도심을 잇는 동천에서는 낮과 밤에 한 차례씩 수상 퍼레이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정원 박람회에는 1,000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다시 국가정원이 순천만 국가정원이 문을 열었는데요. 수백만 송이 화려한 꽃으로 봄의 향연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늘부터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유진그룹의 인수로 민영화된 뉴스채널 YTN의 신임 사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신임 김백 사장은 시청자의 신뢰를 찾겠다며 지난 대선 당시 보도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YTN 노조 등 구성원들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YTN 노조 조합원들이 취임식장을 향하는 김백 신임 사장을 향해 구호를 외칩니다. YTN 상무 출신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문을 연 김 사장은 민영방송으로 소유 구조가 바뀌어 큰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보도가 공정하지 못했다면서 이것이 민영화의 원인이 되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김백 씨가 상무일 때 가장 방송했어요. 이른바 줄리 보도가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의 신뢰를 되찾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고백하고 재발 무슨 잘못을 고백해요? 잘못은 당신이 고백해야지. YTN 노조원들은 과거 YTN 언론인 해직 사태 등을 주도하며 공정방송을 훼손했던 김 사장이 정권 충성 방송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끌어내세요. 업무 방해하는데. 당원들의 목소리도 못 듣습니까? YTN 노조는 김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정권에 맞지 않는 방송을 해 민영화됐다는 걸 실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YTN을 민영화할 때 이유는 공기업의 자산을 효율화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시인한 셈이 된 거예요. 김 사장은 제2의 창사의 길에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동행하겠다는 말로 취임사를 마무리했지만 노영방송 탈피, 신상필벌 등을 예고해 노사 간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지난 주말 개통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가 오늘 첫 평일 운행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승객 수가 훨씬 적었는데요. 주요 출퇴근 수단으로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통 이후 첫 평일을 맞은 GTX-A 수서역 승강장. 동탄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180km. 세계 정거장뿐이었지만 빠른 속도를 경험한 승객들은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SRT랑 시간 차이는 크게 없는데 그래도 이제 GTX가 환승하려고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이득이 된 것 같습니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었지만 정작 오늘 출근길 이용객은 적었습니다. 아침 5시 30분 첫 차부터 출근 시간대인 오전 9시까지 GTX를 탄 승객은 1,907명으로 예상 수요의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갓 도입된 교통수단을 받아들여 이동 패턴을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램프업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이 수단에 대한 호기심과 이 수단에서 좀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이용객 수요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게 되면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또 지하 4층 깊이에 있는 승강장까지의 거리,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이 17분으로 길다는 점도 아직 거부감이 큽니다. 공사 마무리가 늦어진 구성역이 6월 개통되고 연말 파주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 GTX 이용객 수는 차츰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다만 GTX-A와 신호선이 지나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일부 구간은 아직 사업자 선정도 이뤄지지 않아
동탄에서 파주 운정 구간까지 전체 노선이 완전 개통하는 데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한 달에 6만 원대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를 지난 주말부터 김포 골드라인에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기후 동행 카드 참여 대신 더 경기 패스라는 카드 도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신경전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생각인지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승객들이 서울 지하철로 환승하는 김포공항역입니다. 승강장에는 기후동행 카드 사용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나갔어요. 일주일에 6개밖에 안 들어와요. 간간히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는 승객들이 보이지만 많진 않습니다. 저 김포라인 탈 때는 일반 카드로만 썼거든요. 이제 김포라인도 돼가지고 이제 좀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서울시 무제한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입니다. 그제 토요일부터 이 카드로 김포 골드라인 승객들도 서울 지하철 환승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경기도 지자체는 김포와 군포, 과천, 고양, 하남 등 5곳으로 지자체장은 모두 오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입니다. 이 밖에 서울 시내 버스 가운데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뻗은 노선도 이용 가능하지만 경기도 버스는 이용 불가입니다. 못 쓰는 이유가 고향에는 또 지원을 안 한다고 들어가지고 경기권까지 확대되면은 쓸 것 같아요. 반면 야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후동행 카드 참여 대신 더 경기 패스를 밀고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가 6만 2천 원 정기권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면 경기 패스는 대중교통비를 깎아줍니다. 39살 미만 청년층에겐 사용요금의 30%, 40살 이상에겐 20%를 환급해줍니다. 서울시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인데도 경기도가 지원을 하지 않아 도민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은 서울시로 출퇴근하시는 경기도민인데 경기도가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기후동행 카드 혜택을 보는 도민은 전체의 6% 정도에 불과하다며 실정상 도내 교통인구 다수에게 혜택이 가는 경기 패스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우리가 시행하는 더 경기 패스 이용하게 되면 모든 교통수단이 다 혜택을 받는데 이 GTX도 포함이 됩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 예정대로 경기 패스를 도입하고 서울시는 상반기 내 인천과 경기 5개 지자체에 기후동행 카드 사용을 확장하겠다고 밝히며 맞서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이른바 중국 보따리상 명의로 수출용 면세품을 사들인 뒤에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시킨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1년 넘게 빼돌린 양주와 담배 등 면세품이 70억 원어치가 넘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몸집만한 상자를 들더니 검은 비닐을 두른 상자 위로 옮깁니다. 인천공항 보세구역에 보관됐다 해외로 수출되는 면세 양주입니다.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지만 안에 든 건 양주가 아닌 생수였습니다. 실제 면세품은 시흥에 있는 한 야적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아, 담배구나 이거. 어떻게 바꿔치기 한 걸까? 먼저 이들은 출국하는 중국인 구매 대행업자, 이른바 보따리상 명의로 국내 면세점에서 담배와 양주를 대리로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유통시키지 않고 해외에 수출을 하겠다고 세관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수출 신고된 면세품은 공항 보세 창고에 차곡차곡 모였습니다. 그러다 일정량이 모이면 양주와 담배를 국내로 유통시켰습니다. 창고 주인도 이들과 한패였습니다. 이들은 11만 원에 산 양주를 15만 원, 2천 원에 사들인 담배를 2,800원씩으로 웃돈을 붙여 국내 유통업자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당은 가짜 면세품 상자를 만들어 정상적으로 면세품 수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일당이 특수 제작한 가짜 담배 상자입니다.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플라스틱 케이스와 골판지를 채워 넣었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2년 6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밀수입한 담배는 70만 갑, 양주는 1,110병에 달합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담배 40만 갑까지 합치면 77억여 원어치에 이릅니다. 바꿔치기 장면을 명확히 확인하고 3명을 직접 구속하였으며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존하여
범죄 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하였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한국계 중국인인 주범은 다른 사람에게 4천만 원을 주고 허위 자백도 지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30대 중국 동포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바지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면세담배 31만 갑과 양주 960병을 압수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위해 입력한 고객의 결제 정보로 수백만 원씩 빼가는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싼 값으로 올린 뒤 정작 구매를 하려고 하면 자사 쇼핑몰로 유인해 결제 정보를 빼내는 건데요. 스마트 스토어 개설에 사용한 판매자 정보도 남의 걸 도용한 걸로 보이는데 네이버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김모 씨는 지난달 8일 네이버의 한 스마트 스토어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사료를 발견해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간 뒤 판매자가 결제를 취소하고는 네이버 행사가 끝났으니 자체 쇼핑몰로 오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별 의심 없이 안내받은 페이지에서 다시 구매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 받은 건 물건이 아닌 630만 원이 결제됐다는 알림이었습니다. 피싱 범죄에 당한 겁니다. 터무니없이 사면 좀 의심도 할 텐데 행사하면 이 정도는 팔 수 있겠다 하는 딱 그 금액 있죠. 또 다른 40대 여성도 지난달 초 고양이 사료를 사려다 쓰지도 않는 통신사 요금으로 95만 원가량이 결제됐습니다. 이름이 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호명, 뭐 AK, 지오지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계열사인가 보다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다른 네이버 스토어에 제보자가 구매한 것과 동일한 이름으로 상품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구매는 일방적으로 취소됐고 판매자는 자체 쇼핑몰로 유인했습니다. 주문을 위해 배송지를 입력하고 카드 결제를 선택했더니 이렇게 카드의 모든 정보를 요구하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처음 제품을 발견했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게시된 판매자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대표님 되세요? 아닙니다. 전화가 막 너무 많이 오길래 사장한테 전화를 또 받았더니 그 사이트에 대표로 되어 있다고. 사장님 혹시 그 네이버 스토어 운영하세요? 뭐 먹어서 뭐 네이버가 보여.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이버 무엇을 무슨 팔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합디다. 피싱범들이 남의 정보를 도용해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한 걸로 의심됩니다. 사기를 치고 스마트 스토어를 없앤 뒤 도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또 다른 스마트 스토어를 여는 식인 겁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사업자 등록증 서류를 비롯해 대표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도 서류만 있다면 대표자가 아니어도 스토어 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싱범들이 훔친 남의 정보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한 데 대해서는 허점이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사는 거지 네이버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직거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물건을 팔게 하려면 중간 역할을 똑바로 잘해야죠.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야구방망이로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건데요.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차 트렁크를 열고 야구방망이를 꺼냅니다. 뒷차에서 내리는 운전자에게 사정없이 휘두릅니다. 피해자가 팔로 막아보지만 수차례 내리칩니다.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오후 1시 50분쯤. 대학생들이 많은 시내 한복판이었습니다. 피해자 부분에서 막으시면서 이제 피하고 계셨고 이제 그 사이에 경찰차, 구차 이렇게 오고 간 것까지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람은 20대 남성. 운전하다 시비가 붙자 차를 가로막고 폭행한 겁니다.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이곳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폭행을 당한 상대 운전자는 40대 남성. 휘두른 방망이에 손가락과 팔에 열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고 경적을 울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초범이지만은 직접 차를 가로막고 세운 다음에 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운전자를 위협한 상황이라서 중한 사건으로 보고.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 예루살렘에 10만 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모였는데요. 이들은 네타냐후 정부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성난 시민들이 다리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도로에 불을 지르는 등 시위가 과격해지자 경찰이 물대포까지 동원합니다. 현지 시간 31일 예루살렘 의회 건물 인근에 1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모여 네타냐후 정부가 이끄는 우파 연정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So what I'm doing here is trying to change the government because this government is a complete and utter failure. 이번 시위는 지난해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인데 시민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주요 도로를 봉쇄한 채 즉각 조기 총선을 치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6개월 가까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마스를 뿌리 뽑지도 못하고 여전히 100여 명의 인질을 데려오지 못하자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여기에 초정통파 유대교도 청년들의 병역 면제를 두둔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도 시민들을 거리로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 아들이 개전 후 6개월째 귀국하지 않고 미국 마이애미에 머무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인질 가족들도 네타냐후 정부가 인질 구출 임무에 실패했다며 성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Today we declared that Benjamin Netanyahu, Prime Minister Netanyahu, is the obstacle between us and getting our hostages back. 사상 최대의 반정부 시위 속에 네타냐후 총리는 탈장 수술을 위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네타냐후는 지금 총선을 치르면 정부와 인질 협상이 6개월에서 8개월간 마비될 것이라며 퇴진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은 각 정당들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이번 총선을 위해서 영입한 전문가 후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양쪽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조재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역임했던 국민의 미래 남성욱 후보. 외교부에서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지내며 북핵 협상의 실무를 맡았던 더불어민주연합 위성락 후보. 확연히 다른 이력만큼이나 외교안보 정책은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대만 문제, 중국 문제를 얘기하면서 쎄쎄라는 발언을 했는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품격이 없는 이종섭 호주대 사건도 한 예인데 외교 사안을 국내 정치 목적에 종속시키는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이 극명한 사례예요.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의 도발 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어떤 대북 정책은 그건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면 야권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제재에만 치우쳐 있다며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재 압박 억제력과 대화 협상은 언제나 병용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위 후보는 지금의 한중, 한러 관계가 최악이라고 진단하면서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한국형 좌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남 후보는 중러 관계가 일부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의 외교라고 봤습니다. 대일 관계에서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과거를 결코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현재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서 한일 간의 협력을 해야 될 토대가 있습니다. 정부 혼자 꺼내서 밀고 갔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덜 돼 있고 그래서 국민의 지지가 그렇게 많지 않죠.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 문제가 대두되지만 한국형 모병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곳은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뿐이었습니다. 군인 복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자체별로 제각각 시행 중인 장병 상해보험을 전면 시행하고
장병 급식비 단가를 하루 15,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고 사병들의 통신요금 할인을 5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올 초 들고 나온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공약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자, 이번엔 비례대표 후보를 통해서 각 당의 주요 정책들을 들여다보는 순서죠. 오늘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서미화 후보인데요. 서 후보는 후천적 시각장애인으로 그동안 다양한 사회운동을 해왔습니다. 지금 600일 가까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서 후보를 만났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미화 씨는 세상이 밝은지 어두운지만 구분할 수 있는 후천성 시각장애인입니다. 남편의 팔꿈치를 잡고 찾아간 곳은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지하철 탑승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협박하는 것처럼 들려요,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정부 들어서 아주 심화됐어요. 서 씨는 10년 전 목포시 의회 장애인 직능대표 비례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고 지난해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습니다. 장애인을 인신매매하고 애딴 섬에 팔아넘기는 천인 공로할 인권 유린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서 씨는 시민사회 몫으로 배분된 국민후보 공모를 통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지하철 탑승 시위는 600일을 향해 갑니다.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버스를 더 많이 배차하자는 등의 요구가 공전하는 사이 활동가들은 경찰에 연행되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러는 사이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1.6% 줄었습니다. 국회에서 방법을 찾고 싶은 서 씨의 마음이 조급합니다. 이동할 권리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감옥 같은 시설이 되는 거예요. 21대 국회에서 선배 장애인 의원들은 건강주치의 적용을 중증에서 경증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했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 공보물과 디지털 매체 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22년 기준 265만 명입니다. 타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38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활동지원 서비스 받는 장애인은 12만 명밖에 안 돼요. 거대 정당의 비례 1번 후보로서 사실상 당선을 보장받은 서 씨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장애인 권리 보장 특별위원회 상임 공동위원장을 맡아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장중 83,300원까지 오르면서 지난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83,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 19만 500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D램 등 반도체 가격 상승, 인공지능 AI 산업의 필수제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판매 증가가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에 힘입어서 지난달 수출도 1년 전보다 3.1% 늘어났습니다. 개막 열흘째를 맞은 프로야구, 요즘 선두 한화가 말 그대로 리그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특히 5할이 넘는 타율로 팀의 타선을 이끄는 25세 복덩이 외국인 선수 페라자를 박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80타수 43진 오그레디, 2할 4푼대 타자 윌리엄스. 지난해 한화는 외국인 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외야수 페라자 때문입니다. 골프 스윙을 연상시키는 배트 스피드로 좌우 타석을 ga리지 않는 페라자. 5할이 넘는 타율에 출루율, 장타율 1위, 홈런도 공동 1위입니다. Sí, lo he sentido. No siento que tengo el bate más rápido que nadie. A lo mejor así se ve, pero yo no lo siento así. Solamente salgo a hacer mi trabajo y qué bueno que pueda tener el swing rápido. 페라자의 활약 속에 한화는 팀 득점 1위로 7연승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한화 레전드 데이비스와 비교하며 페라자의 여권을 뺏자는 말이 나오고
대전 구장에는 연일 페라자 응원가가 울려 퍼집니다. 수비에서 단점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베테랑의 도움을 마다하지 않는 태도로 안정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No, lo que me dio fue que jugara un poco más, que me cuidara un poquito más, que entendiera un poquito más la situación del juego y que jugara con la inteligencia y con la situación del juego. 여기에 덕아웃 분위기 메이커까지 자처하는 페라자. 개막전 국민의례 때 손을 올릴까 망설이던 화제의 장면도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No sé por qué. No sé, me salió normal, pues después cuando vi como para el lado, vi que todo el mundo tuve la mano en el pecho y pues yo también la empecé a hacer, no iba a ser el único que le iba a tener abajo. 아직 25에 불과한 페라자. 한화에서 성공한 뒤 빅리그에 설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abes? Quiero volver a Grandes Ligas, todo pelotero quiere volver a jugar en las Grandes Ligas. Una carrera épica, una carrera ejemplar para muchos peloteros en la pelota. Creo que ese es uno de los retos más grandes que tengo.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DB의 아시아 쿼터 선수인 알바노가 MVP를 차지했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선수가 국내 선수 MVP를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태훈 기자입니다. DB를 4년 만에 정규리그 1위로 이끈 필리핀 가드 알바노는 팀 동료 강상재를 3표 차로 제치고 한국 진출 2년 만에 최고 선수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KBL이 아시아 쿼터 선수를 각종 시상에서 외국인 선수가 아닌 국내 선수로 분류하면서 알바노는 외국 국적을 가진 선수가 국내 선수 MVP를 차지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Like I said before, I just have to give all the glory to God and my teammates, coaches, everyone in DB, like I said, the trainers, and especially all our fans. I'm just very honored and humbled. So thank you very much. 올 시즌 압도적인 개인 성적을 올린 소노 이정현은 어시스트, 스틸, 3점 슛 부문과 기량 발전상의 베스트 5에까지 선정되면서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생애 한 번뿐인 신인상 부문에서는 LG 유기상이 현대모비스의 박무빈을 제치고 영예를 안았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야구에서 수비를 보던 중 글러브에 공이 끼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플레이서 확인하시죠. 마이너리그 경기인데요. 몸을 날려서 어렵게 타구를 잡았는데 와, 어떻게 한 거죠? 공이 잘 빠지지 않았는지 글러브를 통째로 던져서 아웃! 얼떨결에 이 글러브를 잡은 선수도 웃음이 터졌는데요. 순발력의 재치까지 만점 수비였네요. 이번엔 NBA인데요. 경기 전 대형 스크린에 공을 던져 골 넣는 묘기를 선보이는 댈러스의 돈치치.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기 중 3점 라인에서 드리블하다 수비에 막혔는데 시간에 쫓겨 던진 공이 들어갑니다. 와, 이런 레이업도 있었나요? 이 선수에겐 묘기가 일상이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내 소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서울의 벚꽃이 드디어 공식 개화했습니다. 오늘 기상청 벚꽃나무에서도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린 모습인데요. 지난해보다는 일주일 늦었지만 평년보다는 빨라서 역대 5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또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도 주말 사이 화사해진 모습인데요. 서울은 이번 주 중에 벚꽃이 가장 아름답겠습니다. 네,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 청주가 24도까지 올라서 5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20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남쪽에서는 강한 비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아쉽게도 남부지방의 벚꽃은 져버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후에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12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바람까지 강하겠습니다. 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동지방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은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8도, 부산 12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새벽 사이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